말 그대로 위대한 한국인들의 맥을 봤다는 선생님의 진단처럼 결국은 이제 정석대로 간다면 선생님이 새로 판단하신 것처럼 마찬가지인데 헌재라든가 뭐 경찰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바로 서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조기에 대선이 치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조기 대선이라는 것도 또 간단치 않은 또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중대 선거이기 때문에 어떤 준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1945년에 일제 물러가고 1947년에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언젠가 제가 여기서 맞아요. 말씀드린 네. 제목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새로운 도시와 시민들의 합창.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불러야 할 때거든요. 그러면 다양한 정책 견해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럼 저도 n분의 1의 다양한 정책 견해. 근데 사실 이게 주류인데 그냥 이재명 시대가 한번 왔으면 좋겠다. 왜냐? 여러 가지로 검증된 똑똑한 사람이 한국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쥐고 가야 어떻게 된다. 우리 윤석열 통해 봤지만 나쁘고 무능한 자가 통치권자가 됐을 때 수십 년간 쌓아온 여러 국가적 성취가 얼마나 일거에 무너지는지를 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두 가지만 얼른 마무리 얘기로 할게요. 이재명 정권이 올 확률은 지금 저는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적으로 그러하죠. 지금 보면의 지표가. 정상적으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100% 되는데 또 사법적 장난이라는 게 하도 그래서 이제 노심초사를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냐를 정말 전문가들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말고 그냥 한국이라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현실 속에서. 근데 구경처럼 이제 노련한 기자들이 보는 이제 국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서툴게 본다 하더라도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우리가 그렇게 가난해졌는가? 가난해졌다. 그건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 양극화에 의한 이제 소득 편차가 있고 뭐 여러 문제가 당연히 여러 문제가 있지. 우리나라는 기업의 수익 지출률 그러니까 임금으로 나가는 게 68%래. 최선진국만큼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건강한 나라거든. 네. 분배 구조가 구조에서. 네. 후진국이라는 게 30% 40%밖에 안 돼요. 대만이 40%야. 그 점에서는 분배율도 되게 높은 나라거든. 그러니까 소비 여력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직면한 게 비전의 상실이에요. 이게 뭐냐면 몇십 년 동안 굉장히 나빠서 데모도 하고 누구를 공격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잘 돼가는 걸 늘 경험을 했거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안 될 것 같은 거야. 불안감이 엄습해 있어요 이미. 예, 안 많은 될 것 국민들한테. 예. 그 비전의 상실, 희망의 상실은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애따 모르겠다 이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추락한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 아유 그래 나 하나 되고 말이야. 지금도요. 미국이 무슨 트럼프가 옛날에 했던 거 다시 법 만들어서 엘리트들 있잖아요. 무슨 연구원 자격 따고 뭐 이런 사람들 미국 진출을 엄청 쉽게 한 거 아세요? 지금 뭐 물밀듯이 빠져나가는데 우리 애가 지금 미국 유학 중인데 지금 잠깐 다니러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아빠 이건 너무한 거 있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좀 공부 좀 제대로 한 놈들이 지금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인력 유출이 쉬워졌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말도 네. 못하는데 너무 많다는 거야. 너무. 걔도 이제 소위 유명한 학교를 여기서 다녔는데 동창회를 거기서 해야 된다는 거야. 다 넘어와 있대. 아 정말로? 예. 그러면서 뭐 얘가 수치를 한참 말해줬는데 내가 이제 이걸 다 귀담아 안 들어서 기억을 못 하는데 지금 한국의 비전 없음 때문에 여러 가지 교착.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게 가속화된 문제인데 그냥 어떻게든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레인 드레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두뇌 유출. 두뇌 유출이라고 하는 거. 이게 지금 뭐 그걸 지금 별로 기사화 안 하는 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밖에 뭐 두뇌 유출만 있겠어요? 자본 유출서부터 나도 돈 뭐 몇백억 자산가라면 해외에다 땅 사지 국내 사겠냐고. 그러니까요. 뭐 여러 가지 비전 상실이 진짜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그 이재명 대표를 그 굉장히 기대를 하고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불만만 말할 거예요. 네. 왜냐하면 불만 나머지는 다 좋습니다. 본인이 네, 잘 네, 하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네. 그 살아온 그 피난 역사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과 사명감 너무 잘 알겠어.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 생애 축적이니까요, 그거는. 네. 그런데 민주당은 김대중이 정리한 당이거든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 맞아. 근데 그동안 사실 서민의 정당이 더 큰 가치였어요. 근데 이제 중산층 정당으로 바꿔야 된다. 탈바꿈을 좀 해야 된다. 예, 네. 예. 왜 그래야 되느냐. 국힘 때문에 그래요. 지금 국힘이 보이는 행동을 보시라고 중류나 중상위층들이 그동안은 국힘이 내 당이야 믿고 왔는데 그랬다가는 어떻게 되겠냐고 나라꼴이. 약간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과 도시에서 살고 약간의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내 당이라고 여길 수 있는 정책을 싫어도 민주당이 자임을 맡아줘야 된다고. 국힘의 자리를 맡아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국힘은 그냥 영남 자민련식으로 한 3, 40석째로 늘리고 중도 보수로 중도 보수가 안 맞아. 중도 우파라고 해야 맞아. 아, 중도 우파. 네, 중도 보수란 말이 되게 이상한 건데 중도 우파로 민주당이 변신을 하면 네. 뭐 이재명은 거의 죽일 놈 소리를 듣겠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탈당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용해인 한창민 같은 친구들과 야당 만들어서 키워라. 이거 옛날부터 제가 하던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태생부터가 국힘과 달라요. 누구 집 자식이고 연고매서 그거하고 다르다고. 당 문화가 그래도 현실 세계에서 건강한 당이거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중도우파의 책임을 자임을 하고 포지션을 옮겨가고, 네. 비판 정당 강경 야당으로 용해인 한창민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민주당의 일정 부분을 흡수를 해서 싸우는 구조로 이렇게 가야 맞아. 이재명 대표 어차피 희생의 역사를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일은 안 하셔도 돼 이제. 왜냐 그 할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야당에. 지금 야당에. 중도우파 자리를 가져가려면 그럼 뭘 해야 되느냐. 네. 그냥 제도약이에요. 한국경제 제도약. 우리는 1차 성공에 2차 성공의 체험이 있는데 20년 동안 지금 정책이에요. 1차 성공 박정희 중화학공업, 2차 성공 디지털 전환 DJ가 가장 크게 키운 거예요. 1차, 2차까지 온 다음에 우리도 나도 선진국이야를 신나게 누렸어. 근데 그 뭐 좀 깜깜하지 않아요? AI 얘기하면 우리나라 명함도 못 내밀어. 한참 하단에 있죠. 남의 거 빌려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 뭐 로봇도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 보니까 뭐 전체에서 아무것도 아니더만. 그러니까 소위 최첨단 분야에서 우리가 과거에 몇십 년 누렸던 영화가 안 올 것 같아. 너무 겁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경제 이제 세 번째 제도약의 기틀을 이 국가가 마련하는 거 있잖아요. 기업 단위에서 네. 하는 거 말고 디지털 전환이나 그 전에 중화공업도 다 국가 주도로 된 부분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한국경제 제도약에 올인하겠다. 임기가 5년일 수도 있고 8년일 수도 있는데 그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보수 우파 정당, 그러니까 중도 우파 정당인 거죠. 이런 지향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김영삼이나 김대중 같은 사람들이 걸어온 길에 빗댄다면은 좀 어떤 식의 좀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할 수 있도록 정치적 비전 좀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될까요? 그 YSDJ는 뭐 너무 많이 알려져서 쉬운데 그분들은 이제 그렇게 표현하면 되게 이상하지만 그렇게 표현을 할게 뭐 상대적으로 쉬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척결, 금융 뭐 실명제, 그다음에 DJ 때 했던 중요한 조치들, 남북 관계, 그렇죠. 뭐 이런 네. 것들, 그거는 너무나 큰 틀의 해결책이. 근데 지금은 이제 섬세한 해결책이 필요한데 김영삼이 3당 합당을 통해서 민정당을 흡수한 거잖아요. 그래서 민정당이 강화됐다기보다 그 상당한 기간 동안은 민주통일당, 김영삼당이 확장된 거예요. 다시 지금 민정당으로 돌아간 거지만. 그러니까 그 지금 말하시는 대로 YS가 민자당을 그러니까 3당 통합을 통해서 민자당을 결성해서
주요하게 내세웠던 국가 정책 같은 게 저는 오히려 그 지금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다면 상당한 모델이 될 것 같아요. 주류 정책으로서. 그건 네. 한마디로 세계화였거든. 그때는 이제 김영삼 시절에는 세계화라는 용어가 아직 안 생겨서 국제화라고 했던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예. 그때 국제화라는 말을 썼어. 아 지금 세계화란 말이 너무 입에 다 있어가지고 너무 어색하게 느껴지 국제화라는 거는. 네.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때 처음 나온 말이야. 양극화란 말도 원래 있던 말이 아닌 거 아세요? 노무현 아. 대통령이 처음 시작한 말이야. 그 발언을. 예, 네. 용어라는 게 어떤 시기에 만들어지잖아요. 음. 근데 그러니까 원래 그 그러니까 안목은 원래 그 전에 노무현 노태우 때 있었어요. 국방 정책이 그런 그렇죠.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걸 본격적으로 문을 연 거는 그래서 이제 그 금태환 그 돈도 변동으로 하고 뭐 자본시장이 열고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그때 벌어졌잖아요. 그때 네. 너무 많이 벌려갖고 IMF도 맞이하긴 했는데 그 첨단 산업 분야에서 그런 식의 이제 개방 정책을 취하면 좋겠는데 제가 좀 무식한 얘기를 하자면 그 이제 첨단 분야에 국가 투자를 많이 해서 미래 먹거리를 이재명 정부가 만들어 주세요라고 할 때 그럼 뭘 하는 겁니까라고 하면 의대를 가서 의사가 되는 것보다 같은 실력을 지닌 애가 이공계를 가서 기업체 연구원이 되면 소득이 더 좋아지고 신분 안정이 더 보장되게 만들면 된다. 그러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아예 그런 교육의 토대 조건 자체를 바꾸는 실험을 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네. 교육제도 바꾸고 하려면 또 복잡한데 여러 방법이 있더라고요. 중국형 모델을 가져가도 되지 않나? 내가 LG 입사를 했어. 아니, 그러니까 석박 과정부터 대학 시절부터 다 해당이 되는데 네네. 한 개의 사례만 드는 거예요. LG에서 반도체 아니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HBM 연구원을 하고 있어. 그러면 내 연봉이 뭐 한 1억 5천쯤 될 거야. 그죠? 그러면 이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국가에 신청을 하면 보조금을 2억이나 2억 5천 받아. 그럼 자기 월급과 국가 보조금을 합치면 3, 4억이 되는 거야. 이 정도가 되면 미국에서 스탠포드 나온 친구인데 멕시코계야. 그래서 미국에 남나 자기 나라로 돌아가나 그러다가 또 다른 선택지로 보니까 한국이 있어. 한국 취업이 훨씬 익사이팅해. 이제 유입이 되겠죠. 예. 유입이 되는 그 조건 마련해 주는 게 그 일이에요. 결국 그런 선생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두뇌 유출을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우수한 자원들을 국내에 묶어두고 뭔가 산업의 새로운 기틀을 만들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런 산업 정책의 비전이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은 또 이제 문화적인 차원에서 한국의 위상을 뭔가 좀 고양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의 이제 마무리인데 윤석열이라는 그야말로 트레바스를 만나서 우리가 뻥 했는데 이제 기어 나오는 중이거든. 그럼 기어 나와서 간신히 살았다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걸 이재명 정권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재명 정권이 하면 기본 하시지 말고 제도약, 소위 성장 전략을 보여주시라. 그게 지금 요구될 때다. 구구하게 이유 말 안 해도 아무나 붙들고 물어봐도 거기 동의할 사람이 더 많아요. 그렇죠. 네. 한국의 이제 제도야라고 표현하는 성장 전략이 이재명 하면 떠올라야 돼. 기본자가 아니라. 그 중에 이제 경제적 성장 모델은 첨단 분야에 대한 너무나 놀라울 만큼의 국가 투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가 빠져있냐 지금 얘기하시는데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에 있어서 K컬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뭐 말해 못해. 맞습니다. 네. 근데 누구나 지금은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이 있을 거 아니야.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뭐 여러. 누구나 그 연락을 받을 걸 내가 받고 있는데 결혼하였고 스위스에 가는 미국 가 있는 우리 아이 또 캐나다 사는 친구 하여튼 있어. 그러면 한국인을 그렇게 신기해한대잖아요. 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유명 연예인처럼 됐다는데 이게 조금도 과장이 아닌 게 현재 사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네. 이런 거 처음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80년대 일본이 누렸던 것 같은 게 지금 우리한테 왔나 봐요. 아시아인이면서
뭔가 이미지부터 다르고 외모부터 다르고 그래서 항상 잠재력으로 보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볼게요. 파라마운트에서 매년 이제 전공자들 여름 인턴을 뽑는데 그 파라마운트에 인턴이 되는 거는 음. 무지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게 인턴 경력 중 나중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경력이에요. 네. 아시아계는 아무도 안 뽑는데 한국인만 뽑았어요. 아, 그래요? 놀랍죠. 야. 그 문화적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러니까, 나라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아시아계는 뽑은 사례가 없는데 한국인만 뽑은 거야. 음. 아니 그 뽑힌 사람을 얘기를 내가 들어서 하는 거야. 네. 누구 집 자식인데. 요는 K컬처는 그냥 우리나라가 보유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브랜드 같은 거란 말이죠. 네. 이재명 대표와 너무나 절연돼 있어. 아무것도 떠오르질 않아. 문화하고는 특히나. 예. 예. K-팝 할 때 이재명 대표 떠오르는 오징어 게임 할 때 이재명 대표 떠올라요?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어. 왜냐? 이분이 관심이 없었던 거야. 재판 맨날 받느라고 자기 생존에 급급해야 되고 대여 투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이러느라고 컬처하고 너무 분리돼 있는데 똑같이 어려운 고난을 겪은 DJ는 마이클 잭슨 포옹하는 거 보여주고 맞아요. 서태지 예. 좋아한다 그러고 뭐 그때 또 누구였지? 이경규랑 맨날 노는 거 맞아. 보이고 예. 이제는 그 유명 연예인하고 친근한 것만으로 그 전엔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수준의 사회는 아니니까 K컬처를 형성하는 주역들 있잖아요. 저는 뭐 백종원 같은 사람 오, 네. 무슨 그 양현수 방시혁. 방시혁이나 JYP 같은 사람들 음. 뭐 하여튼 막 줄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과 정책 간담회 하는 모습이라도 해야 된다. 형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배워라. 이럴 때는 이재명 대표는 가르치는 존재가 아니라 배우는 존재의 노릇을 해줘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K컬처에 대해서 크게 미래 비전을 뭐 하나를 던질 수 있어야 돼. 김대중은 그랬잖아. 일본 대중문화 개방 이게 상징하는 바가 엄청 컸거든. 그러니까 마음대로 들어오라고 연 거거든. 네. 그랬더니 우리께 나갔잖아. 그러니까요. 야, 그 안목은 놀라운 거죠. 만약에 음. DJ 때 그거 안 했고 그랬으면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폐쇄형 문화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밖에도 그 영화가 뭐라 그러지? 쿼터제에 대해서 스크린 쿼터. 예. 욕이란 욕은 다 먹어가면서 맞아요. 이제 했던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옛날 같으면 문화는 하부구조 토대의 어떤 껍데기 같은 역할이었는데 지금은 토대 자체잖아요. 문화를 그렇게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시대를 우리가 예비하고 있을 때 그 K컬처가 갖고 있는 가치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어떻게 비전 쉐어링을 할 것이냐에 대한 민주당 내지 이재명 대표의 이 구상이 준비. 너무나 알려진 게 없다. 네.